대한민국의 운명 우리가 모르는 사이 나라가 바뀌고 있다. 잠깐 이 영상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10년 뒤에도 대한민국이라고 불릴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헌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국가의 이름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논의되고 있다면요? 오늘 이 영상은 불편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뀌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둘째, 왜 좌파 세력은 518과 세월호를 절대 놓지 않으려 하는가? 셋째, 트럼프의 눈에 한반도는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전혀 다른 눈으로 뉴스를 보게 될 겁니다. 헌법, 나라의 설계도가 흔들린다. 헌법이 뭔지 아시죠?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배웠을 거예요. 국가의 최고 법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용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이 단순히 법조항 몇 개의 집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헌법은 나라의 설계도입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바뀌면 집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방의 위치가 바뀌고 벽이 사라지고 지붕의 모양이 달라져요.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바뀌면 대한민국이라는 집의 구조가 통째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군사독재에 맞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쟁취한 헌법이에요. 대통령 직선제, 임기 5년 단임제 이 조항들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핵심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개헌이에요. 표면적인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87년 헌법은 시대에 뒤처진다.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듣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좌파 세력이 주장하는 개헌안의 핵심 방향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 구조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강화, 경제 민주화의 급진적 해석, 기본권의 제정의 이런 조항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헌법 전문의 변화 시도입니다. 헌법 전문은 그 나라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려 하는지를 선언하는 텍스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현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좌파 진영에서는 이를 단순히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려 했습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 같아 보이지만 자유라는 단어 하나가 빠지면 사회주의 체제도 민주주의를 표방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도 자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개헌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이 개헌에 숨겨진 시나리오 영구집권의 설계.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좌파 정권은 집권 때마다 개헌을 꺼내들까요? 단순히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서일까요?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을 원해서일까요? 역사를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개헌론이 처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내용이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것이 정권 연장을 위한 구도 재편의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2018년에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고 그 내용 중에는 토지 공개념 조항의 명문화, 경제 민주화 조항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사유재산에 더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국가가 경제에 강하게 개입하는 체제,
토지와 생산수단을 국가가 통제하는 체제, 이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주목하세요. 좌파 정권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 개헌 논의는 가장 강하게 불거져 나옵니다.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국회 다수를 장악한 상태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투표를 이끌어내면 이론적으로 헌법 개정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도입된다면, 그리고 그 개헌 시점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경우 기존 임기는 새 헌법 적용 이전의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사실상 재임의 기회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헌법학계에서 실제로 논의된 법률적 쟁점입니다. 권력은 스스로를 연장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헌법을 통해 제도화될 때 민주주의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518과 세월호, 왜 좌파는 이것을 놓지 못하는가?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이 두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되었고, 세월호에서는 꽃다운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이 차디찬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들의 비극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생자들의 고통은 진심으로 위로받아야 하고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좌파 세력은 이 두 사건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집요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걸까요? 정치학에는 정치적 자산 폴리터컬 캐퍼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국민의 감정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활용하는 상징적 자원이죠. 518과 세월호는 대한민국 좌파 진영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이런 감정들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이성을 이길 때 사람들은 그 감정을 대변해주는 세력을 지지하게 됩니다. 518을 보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한 계엄 확대와 군의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페이지입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18을 비판하거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모든 시도를 역사 왜곡으로 몰아붙이고 이를 처벌하는 법률까지 만들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바로 그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토론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아니면 특정 역사관을 국가가 강제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가요? 역사는 토론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신성 불가침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건드리면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역사 독점입니다. 세월호는 더 복잡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대형 참사였고 부실한 초기 대응과 구조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좌파 진영은 이 사건을 박근혜 정권의 의도적 방치로 프레이밍하기 시작했습니다. 7시간 의혹, 구조방기 같은 주장들이 쏟아졌고 이것은 박근혜 탄핵 여론의 핵심 연료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리본은 정치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는 좌파 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각종 정치적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 정치적 활용이 더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생자의 아픔을 정치적 도구로 쓰는 것, 이것이 과연 희생자를 진정으로 기리는 방식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프레임의 마법, 피해자 서사가 권력이 되는 순간 피해자 서사는 강력합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고통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편을 들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합니다. 좌파 정치 세력은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피해자 서사를 생산하고 유지합니다. 518의 피해자, 세월호의 피해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소수자 다양한 피해자 집단을 정치적으로 포용하면서 자신들을 그 고통을 해결해줄 세력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죠. 이 전략의 천재성은 이것의 반론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악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518 진상규명에 다른 시각을 제시하면 광주 희생자를 모욕하는 놈, 세월호 정치와의 의문을 품으면 아이들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냐? 이렇게 되면 비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성적 토론이 사라지고 감정적 정죄만 남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극도로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토론과 비판의 자유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서사를 비판 불가의 성역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교조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레임이 실제 피해자들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518 유가족 중에는 정치적 이용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정치 도구가 되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을까요? 피해자 중에서도 좌파 서사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는 진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정치적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추모와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 정치 세력의 영구적 권력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의 눈에 비친 한반도. 자, 이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한국 내부의 정치 싸움이 이렇게 격렬하게 벌어지는 동안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한반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그의 세계관의 핵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념이 아니라 길들로 세상을 봅니다. 그에게 국제관계는 가치의 연대가 아니라 이익의 교환입니다.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렌즈로 한반도를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첫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일기 집권 시절부터 왜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이 돈을 더 안 내느냐는 발언을 반복해왔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2기 집권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더욱 강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미군이 줄거나 철수한다면 그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것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둘째,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법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상대로 봅니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회담, 판문점 깜짝 만남.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비핵화를 위해 한국을 제외한 채 미국과 북한이 직접 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좌파 정권이 집권하여 반미 정서를 자극하거나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드는 정책을 펼칠 경우 트럼프는 한국과의 연대보다 북한과의 직거래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셋째, 중국 변수입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적은 중국입니다. 무역, 기술, 군사 모든 영역에서 미중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좌파 정권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사드 배치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한한령 해제를 위해 중국 눈치를 보던 모습이 그 예입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한국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 한미동맹은 근본적으로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헤쳐나가려면 강력하고 일관된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부 정치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한미동맹의 균열과 자주국방의 함정.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입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이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약이 아닙니다. 경제, 외교, 기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성장을 뒷받침해온 핵심 파트너십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이 동맹의 균열이 생깁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습니다. 자주국방.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죠. 누가 스스로를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52, 8% 수준입니다. NATO 권고 기준이 2%이니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실제 군사력의 질적 측면에서 한국 단독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가지지 않는 한 미국의 핵우산은 대체 불가능한 안보 자산입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 핵우산을 스스로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유사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의미인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작전 능력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작권 환수는 안보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좌파 정권의 자주국방 논리에는 또 다른 함의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북한과의 경제협력, 교류 확대 이것이 좌파 진영이 꿈꾸는 한반도 시나리오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ICBM 발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군사위성 발사를 통해 한국을 정밀 타격할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과의 평화쇼가 실질적 안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트럼프 시대,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고도화 이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금 한미동맹의 균열은 대한민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기까지 왔으면 한 가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들은 각각 독립된 이슈가 아닙니다. 개헌, 518 세월호, 트럼프, 한미동맹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국가 정체성의 재정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에 대한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한 국가 개입과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둘 다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갈등은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헌법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 역사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 동맹을 흔드는 외교 이것은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체제 자체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 충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끄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라 조용한 제도 변화를 통해 진행됩니다. 법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고 역사 해석이 바뀌고 외교 노선이 바뀌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나라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헤게모니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 사상가가 이론화한 개념인데 권력을 총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 권력을 장악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음모론처럼 들리나요?
그렇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10년 전과 지금 언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공영방송이 어떤 관점에서 뉴스를 전달하는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영상을 보고 분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공감하는 분도 있고 반박하고 싶은 분도 있겠죠. 어떤 반응이든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고, 생각하는 시민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무관심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독재자들은 독재를 선언하고 권력을 잡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무관심한 틈을 타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권력을 축적합니다. 첫째, 헌법에 관심을 가지세요. 개헌 논의가 나올 때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려는 것인지 직접 찾아보세요. 법률 전문가의 분석도 다양하게 찾아보세요. 한 가지 관점만 보지 마세요. 둘째, 역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배우세요. 518은 배워야 합니다. 세월호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진실과 프레임을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국제 정세에 눈을 뜨세요.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미중 갈등이 어디로 가는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연예 뉴스만큼의 관심이라도 외교안보 뉴스에 쏟아주세요. 넷째, 선거에 참여하세요.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입니다. 하지만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알고 하는 투표여야 합니다. 후보자가 어떤 헌법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외교 노선을 지지하는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들을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한 명의 깨어있는 시민보다 10명의 깨어있는 시민이 낫습니다. 10명보다 100명이 낫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든 나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 K-컬처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나라.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